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금융 자유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롭고 제가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리즈를 다 녹음하지는 못했어요. 며칠 전에 꽤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투자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오늘은 이 예를 먼저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도 꽤 오래전부터 개인 금융 투자를 해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금융 자유 관련 에피소드에서 더 다룰 예정이에요. 그동안 투자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약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투자 조언이나 암호화폐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어떤 코인을 사거나 말거나를 권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금융 관련 포럼에서 활동할 때부터 저를 팔로우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암호화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글을 쓰거나 정보를 올린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 같은 것들이요. 참고로 이쯤부터는 편하게 암호화폐를 그냥 크립토라고 부를게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야 맞아요. 크립토만 말하면 단순히 암호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간단히 크립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오늘 공유할 메시지는 디지털 화폐 투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이에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크립토커런시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일하는 분야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운이 좋았던 건 꽤 오랜 시간 동안 호주에서 금융업계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다녔던 첫 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Commonwealth Bank라는 은행이었어요. Commonwealth Bank는 호주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신한은행 같은 느낌이랄까요? Commonwealth Bank는 기술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은행이에요. 그 후에 제가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주요 고객 중 하나는 ANZ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NAB, National Australia Bank라고 불리는 또 다른 대형 은행과 몇 가지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이후에 컨설턴트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핀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핀테크라는 건 금융 기술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회사들이에요. 제가 일했던 핀테크 회사는 또 웨스트팩이라는 다른 대형 은행과 몇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호주의 4개 대형 은행, 흔히 The Big Four라고 부르는 이 은행들과 모두 일해볼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립토를 비교적 일찍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크립토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 분야, 그 중에서도 금융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크립토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매나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걸 알아보는 게 흥미로워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 크립토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그룹은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대체로 모두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하거나 금융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이 커뮤니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화폐, 즉 영어로는 fiat money라고 부르는 관점이었어요. 이 그룹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는 거죠. 다른 그룹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쪽이었어요. 일종의 디지털 금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쟁 끝에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두 가지 주요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금요센 첫 번째 문제는 비트코인의 결제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탭한 후 승인이라는 화면이 뜰 때까지 대략 2, 3초 정도 걸리죠. 그럼 그 시점에서 우리는 결제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제가 백엔드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네트워크가 느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제 승인이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면서 나와 판매자가 서로 마주 보며 기다리게 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5분에서 10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5분에서 10분 동안 서로 마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만 봐도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거의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비트코인과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화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가치의 변동 폭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영어로는 volatile라고 하죠. 즉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걸 말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칼국수를 한 그릇 사려고 했어요. 구매할 당시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다 먹고 나면 그 가치가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법정 화폐는 변동이 있도록 그 폭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화폐 가치가 폭락했을 때 오늘은 돈장을 들고 가서 수프 한 그릇을 살 수 있었는데 내일은 똑같은 수프를 사려면 돈 100장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예시처럼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결제 속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제한 사항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금에 비유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 처음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에 엄청 흥미를 느꼈거든요.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기술적인 부분을 깊게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생략할게요. 아,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태계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비트코인의 여러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 당시 저는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이 기술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동료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우리 모두 기술과 금융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심지어 그때는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런치 앤 런 활동을 자주 열기도 했어요. 런치 앤 런은 호주 회사에서 자주 하는 활동인데 점심시간 동안 개인이나 그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료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이죠. 저희는 이 주제로 계속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 금융적 관점에서만 연구했어요. 요즘 사람들처럼 투자 관점으로 본 게 아니었죠. 그때는 단순히 우리가 연구한 걸 테스트하기 위해 몇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달러나 몇백 달러를 들여서 장비를 사서 연구에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아무도 이걸 투자로 보고 지금처럼 몇만 달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왜 100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까지 저희가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면 주로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트랜잭션 테스트나 기술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혹시 해커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해외의 IT 회사에서 자주 열리는 행사입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진행되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팀을 꾸리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마지막에 결과물을 회사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투표로 우승 프로젝트를 뽑는 방식이에요. 그때 저와 회사에 있던 한 스위스 동료와 함께 팀을 꾸려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 저희 팀이 2등을 했고 상금으로 3,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와 제 동료는 상금을 반으로 나눠서 기념으로 암호화폐를 사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에는 암호화폐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주로 저희 같은 기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암호화폐는 가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전에는 몇백 달러 정도만 연구 목적으로 샀지 투자나 수익을 기대하며 산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돈을 모아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산 거예요. 주로 추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웃으면서 얘기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너스 금액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조던이라는 제 동료가 1,500달러를 써서 비트코인 두 개를 샀고 약간의 돈이 남았어요. 저도 제 1,500달러로 이더리움 100개를 샀어요. 아,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아마 한 12, 13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돈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으로 또 점심을 사 먹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전에 저희가 레저라는 걸 사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레저에 넣어서 보관해 보자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조금만 사서 넣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추억으로 남기려고 산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관하게 됐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암호화폐를 소유하면 보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핫 스토리지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콜드 스토리지라고 해요. 핫 스토리지는 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콜드 스토리지는 금을 집으로 가져와서 개인 금고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두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100개를 가지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지금까지 제가 그 이더리움 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약 20만 호주 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달러는 모두 호주 달러 기준입니다. 미국 달러가 아니고요. 어쨌든 구매하고 나서 조던은 비트코인 2개를 저는 이더리움 100개를 가지고 레저에 넣었어요. 며칠 동안 이것저것 연구해 보다가 그냥 한쪽에 놔두고 잊어버렸죠. 그 후로 1년 동안 저와 조던은 사실 그때 산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레저는 제 책상 서랍에 그냥 던져놓고 그대로 둔 상태로 말이죠. 2017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야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시장도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우리 그룹 전체가 완전 멘붕 상태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꽤 오랫동안 크립토에 대해 공부했고 이 기술에 대해서 나름 신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폭등하는 걸 보니까 모두 깜짝 놀랐죠.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찍 공부를 시작했는데 왜 더 많이 안 샀을까 하고요. 그냥 매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더 놀라웠던 거죠. 그러다 2017년 11월쯤 제 생일이 다가오던 때였는데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욕심부리지 말자.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 이더리움 절반을 팔았어요. 그때 팔았던 가격이 $400였어요. 지금 누가 제가 $400에 이더리움을 팔았다고 하면 엄청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10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400라는 건 4000% 수익이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더리움을 살 때도 투자 목적으로 샀던 게 아니라서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로 벌었으면 됐다 싶어서 절반을 팔기로 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20,0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5,000로는 맥북 프로를 샀는데 당시 최고 사양으로 샀어요. 나머지 돈은 제가 원래 진지하게 투자하던 주식 시장에 다 넣었어요. 이더리움은 그냥 재미로 샀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 50개의 이더리움 말이에요. 만약 제가 그걸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가치가 $100,000를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아쉬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쪽을 포기하면서 그 금액도 나중에 꽤 많은 이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아직 50개의 이더리움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말에 전부 다 팔기로 결심했어요. 딱 10개만 기념으로 남겨놓고요. 그 이후로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게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딱 한 번 그것도 장난삼아 샀던 거거든요.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판 것뿐이고 추가로 매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12월에 전부 팔고 10개만 기념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때 전부 팔기로 결심했는지요. 그때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언론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50,000 or $100,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이더리움도 몇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간다고들 했죠. 그런데 왜 제가 그 시점에 전부 팔고 이 투자에서 완전히 손을 뗐냐면 다 한 가지 문장 때문이었어요. 그 문장은 제가 예전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배운 말이에요. 제가 컨설턴트로 일할 때 투자 엘리트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 사람이 처음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말인데 이걸 한국어로 직역하면 택시 기사님이 투자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때가 팔아야 할 때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택시 기사들을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죠. 워렌 버핏도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시장이 미쳐서 사람들이 사려고 난리치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때는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뜻이고 시장이 두려워하며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때가 사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남은 이더리움을 다 팔았는지 얘기하자면 2017년 크리스마스 전날 점심시간에 회사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얘기한 기술 쪽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었는데 그날 점심에 한 친구가 계속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면서 왜 비트코인이 좋은지, 왜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는 결제 수단이 될지, 그리고 왜 세상을 바꿀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앉아 있었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이 간지러워져서 기술적인 질문이나 정부의 재정 관리, 규제에 관한 질문을 몇 개 던졌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우물쭈물했는데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택시 기사구나.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남은 이더리움불을 팔기로 결심했고 딱 10개만 남겨두고
기념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후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팔 때는 한 개당 1,000 호주 달러였고 그 후 1년 정도 지나면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1,70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후회했냐고요? 후회는 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후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때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팀 씨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전문가가 되면 그때가 바로 시장을 떠날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비하하거나 낮춰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배운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기념으로 남겨둔 10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다 팔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3년 만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번 상승은 더욱 엄청났습니다. 그 10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지난주에 저는 그 10개를 모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예전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저녁에 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 후에 이 동생이 3년 전 제 친구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도 돈을 투자해서 조금 이익을 받고 이것저것 읽어보긴 했지만 대화 끝에 그 친구도 택시 운전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에게 하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 대화를 끝내기로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그냥 조심하라, 네가 모르는 것들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12더리움을 모두 팔기로 결정했고 그게 22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23일에 시장이 폭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팔고 난 후에 시장이 폭락한 것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팔았던 건 전혀 계산된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다시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게 우연이든 아니든 저는 여전히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전문가가 되면 그때가 팔아야 할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2가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제 크립토 경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크립토에 대해 일정한 이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겸손하게 말하자면요. 하지만 겸손을 잠시 내려놓고 말하자면 저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크립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분야가 제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걸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국 정부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 지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현재 제 지식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것인데 이 기회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동생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한번 원유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에 투자했는데 그가 약간 이겼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명백히 운이 좋았던 거고 별다른 계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동생이 원자재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간을 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일할 때 제 회사가 세계 경제 포럼 월드 포럼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죠. 그 포럼은 각국의 지도자, 경제 전문가, 석유 관련 조직, 은행, 대형 투자 펀드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세우는 자리였어요. 제가 처음 참가했을 땐 너무 놀라워서 압도당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원유, 금, 원자재, 외환 등은 90%의 사람들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산 없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분석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약간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도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90%는 정말 순전히 운에 맡기는 도박이에요. 그 밖에 이걸 하는 사람들이 도박이 아니라는 그룹은 우리랑 정말 멀리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 여행을 경험하면서 저는 아주 명확하게 제 자신에게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상품 거래를 할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만약 제가 금을 산다면 그 이유는 오직 돈을 비축하기 위해서만이지 금으로 이익을 찾기 위해 거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아주 분명히 깨달았고, 제가 아는 것들은 결정을 내리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이런 기술들을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블록체인이 다른 분야에도 많은 응용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마다 두려운 점은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FOMO, 즉 놓치고 싶지 않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자신이 기회를 놓칠까 봐 무작정 투자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듣고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면 90%가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10%는 시장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에서는 보통 이 사람들을 초보자를 유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는 정말 민감한 주제예요. 저는 관찰을 해보면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크립토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 다른 쪽은 크립토를 믿고 극찬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실 크립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거든요. 5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망하며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관중으로 있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크립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양쪽 시각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해한 뒤에 이 분야가 제 이해보다 너무 넓다고 느끼면 저도 당신처럼 그냥 같이 지켜보는 거죠. 투자하고 싶다면 다른 많은 투자 채널이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경우엔 투자 철학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뭔가에 투자할 때 그게 투자여야지 도박이 아니거든요. 도박을 하고 싶다면 카지노에 가서 놀면 되죠. 그게 첫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때로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영어에 ignor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stupid보다 더 위험한 단어인 ignorant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dot은 우리가 배워서 점차 벗어날 수 있지만 ignorant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않아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ignorant는 stupid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사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한 건데 바로 그 말이에요. 운전자가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assist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경우에 맞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비전문가들이 주변에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신호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첫째,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걸 노력하고, 둘째, 택시 기사처럼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재정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나올 여러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자신도 10년 동안 자유로운 재정 여정을 해왔어요. 그 덕분에 제 삶에 많은 가치가 생겼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가치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주제는 며칠 내에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 유튜브에서 알려줄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